제가 저희 어머니가 올해 8순이신데 엄마를 위해서 한 가장 큰 효도가 이 어머니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력 운동을 시켰어요. 어머니 70대부터. 굉장히 병약하신 분이지만 그나마 이렇게 견디고 계시고 자랑스러워하세요. 오늘은 이 에이징 솔로라는 책을 쓰신 김희경 작가님을 모시고 북토크를 같이 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부제가 혼자를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이 드는가, 이런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과 사회적인 건강,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에이징 솔로가 무슨 뜻인가요? 뜻이요? 이게 제가 만든 말인데요. 이전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지금 현재 그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중년, 40에서 64세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에이징 솔로로 불렀어요. 솔로가 원래는 명사로 쓰면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뭐 단독 비행, 뭐 단독 연주 이런 거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제가 팟캐스트를 우연히 하나 듣게 된 게 있는데, 싱글이라고 하면 뭔가 더블이 완전체고 싱글은 뭔가 한쪽이 부족하고 이런 느낌을 주는데, 솔로는 그 자체로 완전하다 이런 느낌을 주니까 싱글 말고 솔로라고 부르자라는 운동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갖고 에이징 솔로라는 콩글리시를 이제 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워낙에 우리 사회가 그동안 뭐 독거, 비혼 이런 데다가 좀 부정적인 딱지를 좀 많이 붙여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핍이 아니라 자기가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즐겁게 다른 사람들의 고정관념과는 달리 그렇게 살고 계신 중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이가 들어서 닥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혹시 인터뷰를 하면서 좀 들은 이야기가 있다면? 경제적 고민은 비혼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국 땅에 사는 사람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책에 잠깐 썼지만 그 변호사 부부인 후배를 만나서 밥을 먹는데 이 친구들도 노후 걱정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전문직이 있으면 이런 경제적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에 워낙에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고민은 다 있어요. 다 있어서 굳이 그게 비혼에게만 특히 심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물론 가장이니까 그런 고민은 훨씬 더 깊어지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게, 노인이 되는 게, 우리가 지금 그냥 직장 생활하고 다들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노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서서히 나이 들어가듯이 노인도 서서히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대비도 할 수 있을 거고, 어떤 친구나 또 이렇게 내 방식의 경제 공동체, 느슨한 경제 공동체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렇게는 차근차근 준비할 방법이 있으니까 저는 너무 이렇게 노후에 내가 혼자 살아서 이거 어떡하지? 이 대비를 어떡하지? 이런 고민은 물론 그냥 누구나 하는 정도의 고민만 하면 되지, 비혼이라고 해서 그 고민이 그 남들보다 결혼한 사람들보다 2배, 3배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을 모아가는 시기에 있어서의 한계가 느껴질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했으면은 네. 뭐 신혼부부 특례라든지 맞아. 그런 게 너무 그런 없으니까. 것들을 통해서 아파트를 장만을 해서 네. 자산을 불리는데 훨씬 유리했을 것 같고, 네. 비혼인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자산을 축적하는 통로가 참 정책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런 면에서는 그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겪는 불이익 같은 것들이 꽤나 많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청약이죠. 주택 청약, 부양가족으로 가점을 매기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게 이제 주택 청약이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게 싱글세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잖아요. 또 하다못해 뭐 핸드폰만 해도 가족이 있으면 가족 결합 할인 같은 거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살아가기 어렵게 짜여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엄청나게 빠르고 거의 지금 35%에 육박한 상태까지 1인 가구가 올라왔어요. 근데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너무 결혼한 정상가족
4인 가구 위주로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되게 여기서 오는 격차로 인한 피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좀 속도가 더뎌서 그렇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게 저출생의 주범처럼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심각한 저출생의 상태가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면 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보다 1인 가구가 훨씬 높은 나라들 프랑스를 예를 들면 프랑스가 1인 가구의 비율이 우리 지금 한 34.5 정도 되는데 프랑스는 37, 38쯤 돼요. 네. 근데 학교 출산율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0.72명 정도 되잖아요. 프랑스는 1.8이에요.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고 스웨덴도 마찬가지예요. 1인 가구 비율이 우리보다 높은데 학교 출산율은 높아요. 이건 왜 그럴까?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 가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 구조를 너무나 정상가족 하나로만 제한시켜 놓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는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지금 해외 입양 가는 애들의 거의 100%가 미혼모 자녀예요. 그다음에 비혼 여성이 나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다. 그래도 인공수정 시술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1인 가구 비율도 높고 학교 출산율도 높은 프랑스 같은 나라를 예를 들면 그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숫자가 100명의 아이가 한 해 태어난다고 치면 그 중에 한 62명이 비혼 출산이거든요. 원고 상태로 살거나 프랑스는 이제 시민연대 계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도 아무 차별을 받지 않고 이런 식의 좀 다양한 관계들이 인정이 되니까 출산율에 대한 책임을 1인 가구한테 전가하지 않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결혼 아니면 비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택지가 그 다양해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이 경직된 두 가지 틀 안에 다 맞춰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너무 이 결혼이라는 딱 정해진 틀에만 맞추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107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거든. 우에노 지즈코, 네, 일본의 학자이시죠. 여기서 가족에게 의지할 수 없는 싱글에게는 가족을 대신할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없다면 노력해서 만들어야 한다. 저는 이런 네트워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는 사례 얘기와 함께 또 선생님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아 진짜 이거 어려워요. 네트워크 있으세요?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네트워크가 있으세요? 감독님? 유튜브 감독님? 감독님은 잘 모르시나 보네. 놀랐는데? 혼자 사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고립돼서 살아가는 걸 착각하는데 제 책의 부제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솔로는 혼자 살지 않는다예요. 그냥 결혼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사회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친밀성의 관계를 법적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지 않았더라도 내가 친밀할 때 서로 이제 외롭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내 주변에 만들어야 되고 저를 예로 들면 제가 이 책에 에이징 솔로 19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몇 분이 모임을 하세요. 지금 관계들 이런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제 친한 대학 친구들의 관계도 있고 저를 둘러싸고 있는 망이 여러 개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아마 하나의 네트워크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을 거고 그래서 여러 층위의 망으로 자기를 좀 둘러싸 보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우리가 좀 가깝게 살자 그리고 서로 이럴 때 도울 수 있는 관계들을 좀 추출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존하는 사람을 조금 낮춰보는 경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장애인 차별이 심한 게 이제 가장 단적인 예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되고 혼자 알아서 해야 되고 이런 식의 내 인생은 내가 오롯이 혼자 책임져야 된다 이런 그런 식의
윤리나 이런 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저는 사회가 더 외로워질 것 같아요. 아무리 자립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쭉 자기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다른 사람한테 기대어서 살아왔지 온전히 100% 자립해서 살아온 사람은 저는 이 지구상에 없다고 봐요. 없는데 너무나 이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 신화와 맞물려서 스스로 삶을 책임지는 것만이 아주 지구의 선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뭐 의존하는 사람은 뭔가 모자란 사람이라고 바라보는데 저는 그런 식의 좀 통념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을 이제 하고 싶었고 누구한테 이렇게 손 내밀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건강한 50대를 위해서 또 혼자 사는 50대를 위해서 3040들이 준비하면 좋을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건강한 50대를 위해서 3040이 준비할 첫 번째 것은 PFTP에 등록하십시오. 아, 이거 너무 제가 요청드린 답변은 아닌데 뭐 정답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 진짜 건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있죠. 저속노화. 네, 저속노화. 저속노화 트렌드의 이 선도 아닙니까? 피프티핏이? 건강을 하려면 진짜 운동이 중요하고 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올해 8순이신데 엄마를 위해서 한 가장 큰 효도가 이 어머니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력 운동을 시켰어요. 어머니 70대부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병약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근력 운동을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견디고 계시고 본인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세요. 심리적 활력 그쵸. 같은 게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농담 아니고 피프티핏에 등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040 준비해야 될 거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기본 경제력을 스스로 갖는 거는 그거는 기혼이든 미혼이든 다 마찬가지니까 그건 전제로 하고요. 운동하고 관계망 만드는 거 두 가지를 미리 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친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부러 더 관계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친구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이렇게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면 절대 안 생기잖아요. 우정도 노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친구가 정말 없다. 독서 모임이라도 좀 나가 본다던가 아니면 피프티핏에 등록해서 같이 운동하는 친구, 운동 버디를 만들어 본다던가 적극적으로 내가 나가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지 절대 학교 다녔다고 동창들하고 그냥 친해지나요? 안 친해지잖아요. 맞아. 만들어야 됩니다.